안녕하세요. 전 48살 청주에 살고 있는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것이 바빠서 주위에 이렇다 할 친구도 한 명 없고 이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어 이렇게 글로 제 이야기를 써서 보내봐요. 전 30살에 남편과 결혼했고 1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6년의 별거 생활을 끝으로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는 지인들의 소개팅을 통해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저희 둘 다 사랑에 빠졌고 소개팅을 한 그날 당시에 눈빛이 통해버렸어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랬기에 시댁에서 저를 정말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져서 남편이 책임지겠다 강경하게 주장하였기에 우린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시집살이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했던 것 이상이더라고요. 저는 결혼 기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적도 없고 제 가정과 시댁에 정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해드렸어요. 가정을 지키겠다고 거의 목숨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부모를 어린 나이에 잃었기에 시댁을 제 부모처럼 섬기겠다 노력도 정말 많이 했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잘 챙겨드리고 노력을 해도 시댁에선 저를 받아들여주지 않더군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도 저보단 나은 취급을 받을 겁니다. 시집살이의 시작은 결혼 초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계속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전세 대출까지 받으며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아무래도 신혼생활 없이 바로 아이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고 괜찮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었고 저와 남편의 욕심이었죠. 저희가 결혼할 적에 시댁에선 아무런 지원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 당연히 이해했어요. 저희가 만나서 저희 스스로 가정을 일구어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에 입주하고 2달 뒤에 저희 아랫집으로 누가 이사를 오셨는지 아시나요? 바로 시부모님들이셨어요. 그때부터 정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게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배우라 하셨죠.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홀로 컸을 테니 배움이 모자랄 것 같다면서요. 항상 그러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쓴소리를 하실 때면 매번 부모 없이 컸던 네가 뭘 그리 잘 알겠니? 라고 덧붙이셨죠. 그 말이 참 상처였습니다. 그 시절 멍청했던 전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시부모님께 이쁨 받을 수 있을 거란 착각에 빠져 정말 일을 그만두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전 아랫집 시댁으로 내려가 밥을 차려드리며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내려가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며 쓸고 닦아도 항상 시부모님은 못 배워서 그런가? 영 별로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갈비찜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갈비찜이 달지 그럼 써야 해요? 라고 말대꾸를 저도 모르게 한번 했다가 진짜 한 달 정도를 우려가며 괴롭히셨어요. 청소하고 나면 검사도 받아야 했고 남편은 하늘이자 기둥이니 항상 낮은 자세로 모셔야 된다고 설교를 몇 시간이나 들어야 했습니다.
신랑이 없는 틈을 타서 저희 신혼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시기도 했고, 밖에서 돈도 안 벌어 오는 주제에 따뜻한 물로 설거지 그릇을 불린다고 보일러도 못 틀게 하셨어요. 옛날엔 다 강에서 설거지를 하셨다면서요. 비슷한 일로 이불 빨래를 임산부인 저보고 직접 빨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서 세탁기라는 요물이 생겨도 사람이 직접 밟는 것보단 못하다면서 말이죠. 또 지난밤에 밤늦게 화장실을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임신을 하다가 제가 방광염에 한번 걸리게 되어가지고 화장실을 되게 자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더러 그 늦은 시간에 남편 깨울 일 있니? 앞으로 새벽에 화장실을 가지 말거라 하시는데 어찌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다른 집은 임신했으면 복덩이라 이름도 붙여주시곤 하는데 전 그런 취급은 고사하고 하녀 취급만 받고 있으니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성별을 알렸을 때도 배운 게 없어 남자를 못 낳는 것 아니냐며 대를 끊으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며 가슴을 후벼 파시는데 딸을 가졌던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집을 가고서야 알게 되었네요. 임신 도중에 산부인과를 갔을 때 매번 들었었던 말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소리였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임신 중에도 위험을 달고 살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화풀이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화를 냈었거든요. 남편도 별난 시댁 식구들의 성질을 알아서 열심히 막아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다 막아졌겠어요. 날이 갈수록 살이 빠졌고 산부인과에서 이러면 아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도 아이에게 참 미안해요. 제가 임신 도중 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아이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든 것 같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잘 견뎌주었고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저를 너무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시댁에서 정말 싫어하셨어요. 발바닥에 있는 점의 위치나 눈썹 모양 등등 남편을 빼다 박은 구석이 너무 많은데 남편의 아이가 맞냐며 유전자 검사를 들먹이셨습니다. 결혼 10년 내내 정말 갖은 구박과 시집살이로 진짜 고생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과에 갔더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시댁에서 쪼아대니 그럴만도 했죠. 결혼하고 난 뒤부터 항상 스트레스성 위염과 편두통에 시달렸고 시간이 지나자 불면증에도 시달리더라고요.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편히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하던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하면 시댁에서는 본인들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는 악독한 년이라며 비난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긴 세월을 전 대체 어떻게 견뎌낸 건지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버텼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랬던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오늘 나보고 엄마는 천한 사람이래. 엄마, 천한 사람이 무슨 뜻이야? 라고 말이에요. 전 그때 깨달았죠. 아, 소용이 없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살아갈 자신도 없다고요. 나를 혹사시키는 건 괜찮았는데 왜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에게 엄마를 천하다고 교육시키는데
이걸 내가 어찌 참고 사냐고요. 그러니 제발 나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 놔달라고 했죠. 남편은 제정신이냐고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받아온 시집살이로 인해 전 이미 날카로운 성격으로 변한 지 오래였어요. 서로 고성이 오가며 싸우기 시작했죠. 이러다 말라 죽겠다고 당신은 날 죽이기 위해 결혼을 한 것이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엔 서로 악을 지르며 싸웠다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가 살려달라고 빌어도 받다가 그렇게 애걸복걸 이혼을 구걸했어요. 몸만 나가도 좋으니 제발 절 좀 놔달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이혼해달라고 비는 모습에 끝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하루하루 말라가는 제 모습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제게 많이 미안하다고 이젠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며 통장 하나를 쥐어주며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딸아이와 함께 살 집과 목돈을 받을 수 있었죠. 다행히 남편은 제가 딸을 데리고 나가 살기를 바랬고 자신은 2주에 한 번씩 딸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만 하더군요. 그렇게 그 지긋지긋한 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도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버는 소정의 생활비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양육비로 인해 생활엔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조금 여유롭기까지 했죠. 매일 서서 일을 해야 하니 다리도 붓고 체력도 달려서 저 진짜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1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절 따라다녔던 위염, 편두통, 불면증 등등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의 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정말 악이란 악을 다 쓰며 이혼에 성공했지만 남편의 노력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시댁의 행패에 저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썼단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편하게 사는 꼴이 하늘은 그렇게 눈꼴 시려웠던 것인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오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극이 절 찾아왔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더라고요. 바로 자궁암이었어요.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자궁에 종양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었다며 정밀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궁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궁의 악성 종양이 이미 다른 기관까지 전이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봤자 18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딸은 엄마 팔자를 닮는다고 하더니 제 딸도 저처럼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미친 듯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그 개고생만 덜 했어도 우리 딸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덜 아팠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시댁 식구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암을 판정받은 뒤로 10년 동안 참는 것만 할 줄 알았던 제가 다혈질적이고 욱하는 성질로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암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와서 그걸로 우리 딸아이 걱정은 조금이라도 덜었다며 위안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남편으로부터 재결합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제 보험금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만 같았어요. 제가 어땠을 것 같나요? 전 재결합에 응했어요. 지난 10년의 세월
보상받고 싶었거든요. 남편에게 암에 걸렸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재결합을 받아들였죠. 제 목표는 제가 살 수 있는 남은 기간 동안 남편의 재산을 전부 다 쓰고 죽어버릴 생각이었어요. 제가 당했던 모든 불행의 안갚음의 대상은 남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차피 제 몫으로 보험금도 나올 텐데 미리 쓴다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오로지 저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재결합을 했을 때 살림을 합치기 위해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주장했습니다. 난 시한부로 살아봤자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겠냐고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드라마에 나오는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지요. 한 달에 월세만 1,000만 원인 곳에 살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샀어요. 샤넬백은 꿈도 꾸지 못할 명품백이었는데 제 손에 들려있더군요. 겨울에 입겠다고 밍크 코트도 한 벌 샀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써서 점차 줄어드는 것을 볼 때마다 통쾌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어거지를 부리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절 살뜰하게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에도 제 곁을 지켰고 새벽에 너무 아파 끙끙거리면 바로 일어나 제 시중을 들었죠. 그때부터 마음 한켠에 찝찝함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죄책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남편에게 복수하는 짓은 어쩌면 타당하지 않은 짓이니까요. 그렇게 4개월이 지났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따라 몸이 가볍더라고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엔 저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던 남편이 늦잠을 자더라고요. 아침을 다 차린 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몸이 차가웠고 딱딱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사망한 상태였어요. 잠을 자다 죽었으니 호상이었죠. 너무 놀라 발도 안 떼어질 정도였고 가까스로 119에 전화를 해 신고를 했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대장암 말기에 걸려 투병 중인 상태였고 제게 재결합을 권한 이유는 제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제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보험금은 무려 7억이나 되더군요. 저는 정말 다시 살게 된 4개월의 시간 동안 남편의 병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말 멀쩡했거든요. 진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남편을 떠나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전 그냥 저희가 살았던 펜트하우스를 벗어나고 싶기만 했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 짐을 싸던 도중 남편의 유품 사이에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안녕. 나야 당신 남편. 당신을 만났었던 그날의 봄날을 아직도 난 잊지 못해. 며칠 전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대장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암이라고 하더라. 심지어 너무 늦게 왔대.
대장암 말기래. 나보고 길어봤자 6개월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 난 그래서 내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부터 알아봤어. 7억 정도였지. 이거 당신 주려고 재결합하자고 한 거야. 우리 집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사랑하는 당신에게 재결합을 권하겠어. 이번에 나올 내 보험금을 빌미로 당신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권유한 거였어. 그런데 당신도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내가 죽고 나서 당신이 혼자 우리 딸내미 키우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가라고 그렇게 남겨주고 싶었던 돈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그래도 당신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말아줘.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난 우리 딸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했고 당신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당신이 시집살이에 시달려서 매일 밤마다 수면제를 먹어가며 겨우 잠에 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보호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죽을 날을 받아놔서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 너무 기뻤어. 그 소원 내 소원과 같은 것이었거든.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땐 이미 내가 세상을 떠난 뒤겠지만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 많이 미안했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랄게. 당신의 병도 내가 하늘로 떠나가며 다 가져갈 수 있게 할게. 힘내서 잘 살아가길 바래. 내 모든 재산과 보험금의 수익자는 전부 당신이야.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웠던 마음을 돈으로 대신하는데 당신에겐 한없이 줘도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부디 받아주길 바래. 남은 생도 당신 후회 없이 살아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달라고 해도 절대 돈을 떼어주지 마. 전부 당신 거야. 그럼 잘 지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암에 걸렸었던 사람이었고 제게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주기 위해 재결합을 권유했다는 사실에 정말 제 이성이 나갈 것 같더군요. 얼마나 오열했는지 몰라요. 탈진을 몇 차례나 하고 겨우 그 집을 나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다음 생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고 아무에게도 치이지 말고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 49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죽은 지 49일도 채 되지 않아 시댁 식구들이 릴레이 하듯 쪼로로 절 찾아와서 남편의 예상대로 재산과 보험금을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게 뭐 해준 것이 있다고 남의 자식 목숨값을 가로채냐고 되묻더군요. 전 남편의 말대로 시댁에 돈 한 푼 떼어주지 않았고 절 찾아오기만 하면 경찰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독하다.
어떻게 저런 애가 있냐? 온갖 소리에도 반응을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절 달래면서 회유하려고 들더라고요. 이름보다 야, 너 이런 말로 부르던 사람들이 아가라고 부르는 꼴이 어찌나 우습고 기가 막히던지. 결국 법적으로 조치를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은 오만 욕을 다 하고 제게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지금 겨우 10대 중반인 딸아이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곧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제게 기적이 일어났지 뭐예요. 병원에서도 말기암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제가 기적적으로 암을 극복하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남편이 저와 재결합을 하고 난 뒤에 키토산을 매일 먹였거든요. 이걸 먹고 암이 나은 사람들의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요. 편지에도 남편이 제가 아픈 것까지 전부 들고 하늘로 간다던데 실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뭔지 극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정말 기적이라며 혀를 내두르더군요. 아마 평생을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차갑고 매정한 세상에 딸아이가 혼자 보내게 될 많은 시간들에 한숨만 나오고 눈앞이 깜깜해졌는데 제가 곁에서 지킬 수 있게 된 시간이 많이 늘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전 기적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저와 제 딸아이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아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하늘로 가 있는 남편에게 항상 고마워하며